이번 시간에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칸트와 현대의 칸트주의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칸트의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성 퀴즈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네, 의무론, 그 다음에 동기를 중시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도덕 법칙이란 바로 정언명령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정언명령은 예외가 없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공리주의에 대해서 볼 건데, 공리주의가 등장했던 배경부터 보면요, 바로 산업혁명의 근원지였던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가 막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살기 편해지고 좋았던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빈부격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화두로서 떠오르게 되었고, 노동자와 빈민층의 투쟁으로 철학자들이 해결 방안을 찾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공리주의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을 조화시킬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공리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공리주의는 결과론에 해당합니다. 결과론이란 무엇인가? 앞서 칸트가 의무론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공리주의는 동기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행위, 너가 한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사회적으로 좋은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결과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위의 결과가 좋고 다른 사람한테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좋다면 그 행동은 동기와 상관없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 결과론이에요. 자, 행위 자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대체로 좋은 결과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행복 또는 행복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오거나 불행감을 안긴다면 그것은 나쁜 결과라고 또는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의 대표 사상은요, 지금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볼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기본적인 윤리관, 도덕의 원리라고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도덕과 법의 기준이 될 것을 강조하고 등장합니다. 대표자는 벤담과 밀이에요. 벤담과 밀은요, 초창기의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고전적 공리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위 공리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자는 왼쪽이 벤담, 오른쪽이 밀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사람은 바로 벤담입니다.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은요, 인간관부터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은 바로 삶의 목적은 쾌락을 의미하는 행복인데요. 나에게 쾌락이라는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행복한 거,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면 안 좋은 거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서 제시했던 거는, 벤담이 제시했던 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란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쾌락과 쾌감 또는 행복을 주는 공리성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벤담의 공리주의를 한마디로요, 양을 중시했기 때문에 양적 공리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벤담엔 행복이란 다름 아닌 인간은 쾌락을 중시하는 것이 행복이고 바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행복이라고 봐요. 이거는 벤담의 원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건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쾌락과 고통의 두 군주에게 달려있다.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멀리하려고 하는 존재이다. 이것만 봐서는 과거의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도 생각이 날 듯하죠.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제 공리의 원리로서 제시를 하면서 이법의 원리로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벤담을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다 동일하고요.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쾌락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쾌락의 양만 충분히 늘리면 그것은 가장 좋은 행복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다 동일할까요? 책을 많이 읽어서 거기서 오는 뭐 정신적인 만족감, 쾌감이랑 여러분들 밥을 막 배고플 때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랑 이거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감이 오실까요? 자, 이거는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인데요. 첫 번째 지문은 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벤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고요.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 또는 쾌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벤담에 따르면 이 사회라는 것은 개인들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만큼 그것은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이법의 기본 원리로 제시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는 여러분들 아니라 벤담에게 좋은 것은 어떤 걸까요? 책을 한 권 읽는 것과 햄버거를 3개를 먹었을 때 만족감,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바로 벤담에게 좋은 것은 이게 될 것입니다. 왜? 양적으로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거와 독서를 하는 것과 배가 부르게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좀 다른 종류의 쾌락일 수도 있는데 벤담은 그것을 일단 질적으로 다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일 수도 있죠. 어쨌든 벤담은요, 쾌락은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주는데요. 바로 벤담의 쾌락 계산법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행동에서 가져온 쾌락이 강도가 크고, 그 다음에 오래 가고, 그 다음에 확실하고,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의 쾌락이 더 많은 쾌락을 낳고, 고통이나 부작용도 없다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쾌락이 크다 또는 좋은 쾌락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 자신에게는 쾌락을 불러일으키지만 나의 쾌락이 타인에게 무조건 쾌락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벤담은 생각해냈습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를 여러 가지 제재들을 통해서 막아야 다수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제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외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게 외적 제재론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자기만 쾌락을 얻고 남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제재를 해야겠죠.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거죠. 또는 종교적으로 배제를 하거나 또는 제재를 가합니다. 또는 법률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범죄자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입힌 이런 범죄자들이라면 우리 감옥에 보내죠. 구속시켜요. 신체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이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이게 법률적 제재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만약에 뉴스를 탔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 왜 그래? 비난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인 제재입니다. 즉, 4가지의 제재를 통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거기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제재 방법을 선택할 것을 얘기하는 게 벤담의 외적 제재론이에요. 그리고 벤담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한 명의 인력을 가지고 다수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과목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벤담의 파노티콘입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원형 과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사람, 공무원이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 꼭대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 칸에는 원형으로 된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수들이 동그랗게 쫙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 명의 관리자가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면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한 명의 관리자가 100명의 죄수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과목이 될 것입니다. 유용한 과목이 되겠죠. 근데 벤담은 이걸 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탑을 세워놓고요. 가운데에 다 지켜볼 수 있는 환경에 탑을 세워놓고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불을 켜면 돼요. 어디다 켜면 좋을까요? 관리자가 있는 이곳이 아니라요. 여기 죄수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쪽에다가 아주 불을 환하게 24시간 조명을 켜놓습니다. 그럼 죄수들은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요. 어떤 압박? 나는 24시간 감시당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에 관리자가 있는 곳은요, 불을 항상 꺼놓고 깜깜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은요, 죄수들이 있는 방은 24시간 환하게 켜져 있고 관리자가 있는 방은 한 명이긴 하지만 불을 깜깜하게 꺼놔요. 그러면 죄수들은 나는 24시간 감시받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깜깜하니까, 있든 없든 깜깜하니까 죄수들은 여긴 항상 사람이 있을 거야.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벤담은요, 당시에 되게 획기적인 감옥의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벤담은요, 사람들의 즐거움, 쾌락을 강조했죠. 그리고 사회적인 유용성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윤리적인 대우는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인간 플러스 바로 동물까지입니다. 왜냐면 동물들도 우리 지나가다가 발로 뻥 찬다라고 가상적인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강아지든 고양이든 상당히 고통스러운 표정이나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윤리적인 대우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 플러스 동물까지 우리는 윤리적인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식물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벤담의 의의는요, 바로 도덕의 목적이 행복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한번 바로 전에 살펴봤듯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 즉 동물까지를 고려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담의 문제점은요, 아까 한번 설명할 때 여러분도 눈치를 챘을 수 있겠는데요,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보는 게 벤담의 관점이기 때문에 무조건의 많은 쾌락을 채우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봤던 것은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수 있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외되는 바로 소수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 행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밀입니다. 밀은 상당히 똑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살 때 이미 소크라테스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보면 인류 가운데 지능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꼽힌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듯이 벤담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에 좋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양적으로 많은 쾌락이라고 했었죠. 반면에 밀은요, 이
그냥 햄버거를 막 5개, 10개 먹는 쾌락과 책을 한 권을 읽는 이 독서에서 얻는 쾌락은 질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햄버거를 막 5-6개 먹는 것보다 여기 한 개의 책을 읽는 게 질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를 질적 공리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요. 낮은 쾌락은 감각적인 쾌락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보다 좀 낮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높은 쾌락은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인 쾌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건데요.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는 지성, 그다음에 상상력, 도덕적인 감정, 약간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얻는 정신적인 쾌락을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질적으로 높은가를 판단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쾌락들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때에는요, 그 쾌락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시 된다라는 점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밀의 유명한 문장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족하더라도, 조금 레벨을 좀 덜 채우더라도 책을 읽는 그런 질적인 우월함, 질적인 고상함을 강조했던 게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밀은 인격의 질적으로 높은 고상함을 바탕으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수능 특강에 가져왔던 것을 설명을 했듯이 무엇이 더 좋은가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들이 이렇게 부딪힐 경우가 있죠. 친구끼리의 우정이 더 좋은가? 이것도 정신적인 쾌락이죠. 아니면 문제를 푸는 데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쾌락, 만족감이 더 좋은가 라고 묻는다면, 둘 다 고상한 쾌락에 속하잖아요. 어떻게 아는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모든 종류의 또는 여러 종류의 쾌락을 많이 경험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리주의적인 관망자 또는 공리주의적인 입법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밀은요, 이제 내가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회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쁜 쾌락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까라고 묻는다면, 아까 벤담은 외적 제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밀은요, 외적 제재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내적인 제재까지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정심, 인애라는 이타심이라던가 또는 개인적인 양심 같은 내적인 제재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벤담과는 조금 다른 점이 되겠죠. 자, 지금 자료 플러스는요,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먼저 볼게요.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모든 사람들 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중 특정한 쾌락을 선호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감과 상관없이 어느 한 쾌락을 딱 확실히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질적으로 같은 쾌락이 할지라도 조금 더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게 밀의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밀은요, 공리주의를 사회에 적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할 때 또는 자유주의 할 때 밀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밀은 타인에게, 요 단서가 붙겠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데 가장 적합한 정치 형태라고 보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단서가 중요하겠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벤담과 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이고 밀은 질적인 공리주의자. 벤담은 질적 차이는, 쾌락의 질적 차이는 없다라고 보았다면 이 사람은 질적 차이가 있다. 벤담은 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양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밀은 양적인 계산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겠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기의 쾌락은 어떻게 제재하냐? 외적으로 제재하자. 근데 밀은 외적 제재 플러스 내적인 제재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게 밀이라는 사람이 벤담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고 등장했기 때문에 벤담이 가진 문제점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기는 하죠. 이 둘의 공통점은요. 목적론적 윤리설에 해당합니다. 행위의 결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론적이라고 부르고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동시에 둘 다 강조하고 있다. 쾌락과 행복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얘네 둘의 공통점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할 때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원리로서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요. 문제 풀 때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담과 밀을 초창기의 공리주의라고 해서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행위의 결과를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행위 공리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공리의 원리,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를 개별적인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더 많은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를 옳다라고 보는 게 행위 공리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게 공리의 원리를 충족하는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행위공리주의의 문제점은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유용성을 매번 계산을 합니까? 그게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간혹 도덕적인 상식이 어긋나는 행위가 다수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나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익이 더 크다면, 또는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을 위반해서 내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다면,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기부를 하거나 내가 사회적으로 이익을 나눈다면 나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죠. 하지만 법을 위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속을 위반한 행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공리주의에서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으면 약속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규칙 공리주의입니다. 첫 번째, 규칙 공리주의는요. 공리의 원리를 개별적으로 행위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린다,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보완했어요.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을 정해놓고 행동을 할 때 규칙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은 해선 안 돼. 왜? 그냥 의무니까 라고 한다면 칸트가 되는 건데, 거짓말해선 안 돼.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의 결과와 진실을 말했을 때의 결과 중에 진실을 말했을 때 사회적으로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선 안 돼 라는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다음에 행동할 때 이 규칙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행위 공리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바로 규칙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은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려는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요. 행위 공리주의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경제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규칙끼리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는다면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는요, 선호 공리주의라고 해서 이제 행복을 쾌락으로 한정하지 말고 보다 포괄적으로 선호라는 개념, 내가 뭔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선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선호를 통해서 행복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피터 싱어입니다. 동물 해방이라는 책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현재 이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계신 분이에요. 현대 선호 공리주의의 대표자 싱어는요, 나중에 생활과 윤리에서도 좀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환경윤리 부분에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요. 인간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지 말고 인간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의 이익도 동물의 입장에서 평등하게 고려하자라는 것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동물 학대, 동물 실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도덕적 배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함으로써 동물보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피터 싱어의 선호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공리주의를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벤담과 밀을 행위 공리주의 또는 고전적 공리주의다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벤담이 먼저 나왔고 이것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밀입니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밀은 질적 공리주의. 쾌락의 제재 방법도 조금씩 달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보완해서 나중에 등장한 것이 현대 공리주의입니다. 첫 번째가 규칙 공리주의, 그 다음에 선호 공리주의. 이 내용은 시간이 될 때 한번 여러분들 필기를 할 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OX로 답을 하면 됩니다. 의무로는 행위의 동기보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이론인가요? 자, 의무로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자, 2번 칸트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법칙이 존재한다라고 보았다. O입니다. 3번 결과로는 행위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본다. 행위의 가치가 결과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O입니다. 결과로는 행위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O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 결과론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합리주의를 계승한 경험론을 계승했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X. 5번. 밀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으며 오직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벤담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X입니다. 자, 네모박스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쾌락과 고통뿐이다. 그래서 정부의 직무는 적절한 보상과 벌로서 사회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자, 이거는 누구일까요? 네, 벤담입니다. 공리주의죠. 그러면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의 원리이다. 맞죠?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고 했었죠. 자, 니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 경험론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금욕적인 삶은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아닌 거죠. 쾌락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감정입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과는 좀 거리가 있죠. 리을.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결과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 올해 가져온 건데요. 우리 한번 한 문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6번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누구일까요? 쾌락과 고통의 지배하에 두었다. 두 주인,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벤담입니다. 을은 행위의 모든 도덕성은 애호와 애착으로서부터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나온 법칙으로부터 나온 존경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누구일까요? 혹시 찾았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칸트입니다. 얘네 둘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갑, 공리의 원리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맞죠? 최대 다실, 최대 행복. 이게 공리의 원리였습니다. 갑,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로 판단되어야 한다. 결과론에 공리주의 들어갔죠. 자, 그러면 칸트입니다. 경향성이라는 말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과 같은 것을 이제 경향성이라고 묶어서 표현하는데요.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칸트는 철저하게 이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X예요.
벤담과 칸트는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옵니다. 왜냐하면 벤담이 말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리인 거고요. 칸트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바로 도덕 법칙 또는 정언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칙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한 번쯤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벤담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제 거의 잘 따라왔습니다. 칸트와 공리주의를 이해하면요. 거의 근대까지 끝난 셈이 되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현대 윤리적인 삶을 강조했던 실존주의라던가 실용주의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리주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